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8거래일 내내 하락하고 있는데요. 단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터치해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골디락스 고용지표의 안도,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이날 오전 발표된 고용지표 결과에 안도한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는 신규 일자리가 22만 7천 건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또 11월 실업률은 4.2%로 시장 전망치인 4.1%를 소폭 웃돌았는데요. 그야말로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고용지표를 안게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장중 5%까지 올라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해냈습니다. 월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트럼프 당선 효과에 상승한 테슬라, 월가의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만들어냈습니다. 한때 10만 7,800달러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날 비트코인의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전략적 비축 기금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급이 호재로 계속해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트럼프 관세 공포, 연준 금리 인하 스텝 꼬인다. 우선 12월 FOMC까지는 25bp 인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 이후의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공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읽는 미증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연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는데요. 1.24% 상승하면서 2만 선을 다시 올라섰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0.38% 상승하면서 6,074에서 마무리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만이 0.25% 하락하면서 4만 3천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간밤에는 테슬라와 기술주들의 주도로 나스닥이 2만 선 위로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는데요. 하루 뒤인 17일과 18일에는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리죠. 이번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금리 인하가 결정되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9월 이후 석 달 만에 100bp, 즉 1%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최근 다시 불이 지펴진 인플레이션 우려에 내년 통화정책 향방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0.09% 상승하면서 4.403%로 마무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크게 상승했는데요. 2.06% 상승하면서 5,256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WTI는 1.54% 하락하면서 배럴당 70.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1.17% 상승하면서 251.0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이폰과 맥 등의 생성형 AI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도입 중인 가운데 브로드컴과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선다는 보도와 함께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97% 상승하면서 1% 가까이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ARM과 퀄컴의 법적 싸움이 시작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1.68%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낙관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목표가의 상향 조정 리포트들은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조정받고 있는데요. 시장에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과 브로드컴의 무서운 급등세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입니다. 3.6% 상승하면서 196.66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아마존도 볼까요? 아마존은 2.4% 상승하면서 232.9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UBS가 아마존에 대해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가격을 264달러로 책정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등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역시 0.7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6.1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주가의 상승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계획 추진에 트럼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분석과 함께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5.62%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분기 실적 보고를 앞두고 업계의 긍정적인 전망에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JP모건은 마이크론에 대해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고 180달러의 목표 주가를 내놓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에 대한 제품 믹스 호조와 출하량 호조가 잠재적인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될 예정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2분기에는 디램 가격의 부진으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밑돌지도 모른다라고 예상하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HBM으로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상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오늘 0.04%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월요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에 합류하면서 3% 이상 상승하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공동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의 리더십 아래 2020년 비트코인을 자사주 자산으로 채택한 이후에 3,200%나 상승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전환사채 발행과 주식 매각을 통해 비트코인 보유량을 2배 이상 늘렸는데요. 9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3억 4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해서 3분기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가상화폐 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죠. 최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 비축 가치의 2배가 넘는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전략은 장기적으로 높은 확신을 가진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쉐브론입니다. 2.93%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엑손모빌과 쉐브론 두 대형 석유 기업이 기술 기업들이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천연가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엑손모빌은 이번 주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 공장 건설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쉐브론의 신에너지 사업 부문의 사장 제프 구스타브슨도 수요일에 열린 컨퍼런스에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상승했던 주가가 간밤에는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재생에너지보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원을 찾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이 앞으로 천연가스를 어떻게 도입하게 될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다울투자증권 이성홍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헤드라인 풀어보겠습니다. 애플 폴더블 출시. 초박형 폴더블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폴더블 시장에 매개가 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우선 애플이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 부분은 정말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좀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월스트저널에서 애플이 내후년에 이 폴더블 2종을 좀 출시한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이 변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공연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더블 시장에 대한 어떤 지각 변동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내년에는 이제 아이폰을 좀 출시를 하는데 이 초박형, 그러니까 그 전에 아이폰이 두께가 한 8mm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얇은 아이폰을 출시한다고 좀 밝힌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시장에서 관심은 이제 폴더블 폰이죠. 우선 두 개의 폴더블 종류를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 노트북까지도 겸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쪽에서의 이 화면이 거의 19인치 가까이 되는 폴더폰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소형 폴더블 아이폰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아이폰 16 프로 맥스 시리즈보다도 이 크게 어떤 펼쳐질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좀 애플이 시장에서 좀 몇 년 전부터 폴더폰 출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좀 계속 미뤄왔던 게 어떤 접히는 부분 힌지 쪽과 이 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완성 단계에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시안이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쪽에서도 애플이 2026년에 출시한다고 하지만은 막상 어떤 시안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아시겠지만 이 폴더블폰이나 마이폰은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를 맞추는 부분을 이 애플이 이 폴더폰 출시했을 때 좀 이 수용을 얼만큼 하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어떤 출시 시점도 계속 바뀌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청사진, 즉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긴장감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경쟁사들은 지금 긴장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장님, 핸드폰 뭐 쓰세요? 저는 이제 갤럭시 Z 플립. 저 갤럭시 한 10년 넘게 쓰고 있는데 애플이 폴더블에 주력하는 게 아이폰 매출 성장성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 아이폰 쓰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성장성이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를 계속 이제 매년마다 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죠. 아이폰을 교체하라고. 네. 많이 팔리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아이폰을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시는데 이번에 아이폰 16번째 시리즈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16번째 시리즈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제 AI 기능이거든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 기능이 출시됐는데 근데 지금 아이폰을 기존에 쓰시는 분들이 이 AI 기능을 위해서 아이폰을 바꾼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소비자들의 욕구에는 부합하지는 못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폰 16번째 이번에 올해 이제 회계 연도로 봤을 때도 아이폰 매출의 성장이 1% 미만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이 애플 쪽에서도 좀 당황을 한 모습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AI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AI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뭐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실생활로 지금 어떤 다른 전자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이 좀 몸에 와닿는 시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아이폰이라는 이 아이폰 16번째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좀 그 개화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아직 본 궤도에 올라온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애플 쪽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하드웨어 쪽에서의 더욱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아이폰을 이 초박형, 그러니까 더 슬림한다라는 전략을 우선 AI 쪽보다도 이 부분은 좀 언론에 좀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가 AI 폰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프리미엄 폰은 맞기 때문에 이 출시를 좀 서두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AI 폰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디자인과 뭐 이쪽에서의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스마트폰 이제 업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수요의 타이밍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삼성전자 다닐 때 그때 음성 인식이 가능한 냉장고를 출시했었는데 800만 원대였거든요. 주부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들이 굳이 탑재되지 않아도 되니까 가격이 좀 낮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근데 다만 지금은 AI가 너무 잘 나오고 있고 IoT도 관련해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이게 결국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니즈와 수요와 타이밍이 모두 다 맞아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 주가도 탄력적으로 올라갔었는데요. 4분기 실적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장성이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에 전망이 밝지 않은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 주실까요? 그렇죠. 근데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좀 매출은 좀 늘었지만은 이제 아일랜드 쪽에서의 그 어떤 세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는 한 6% 뭐 늘는 수준이고, 역시 말씀드렸던 순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세금 쪽에서의 이제 아일랜드 납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려 이제 100억 달러 이상의 이 순이익의 감소가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좀 시장에서는 이미 좀 다 예상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순수한 어떤 애플 쪽에서의 제품 판매로만 본다고 한다면 뭐 3분기는 선방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데, 예전만큼의 이제 이런 기대, 뭐 앵커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애플의 실적이 크게 좋아질 거라는 느낌 많이 안 들죠. 네. 네, 많이 안 들고 오히려 지금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쪽에서 오히려 뭐 전기차가 판매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테슬라 쪽에서 실적을 더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물론 이제 아이폰 쪽 같은 경우가 애플의 실적이 아직까지도 과반수 이상은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지금 그 중국과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또 정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지금 화웨이나 샤오미 쪽에서의 점유율을 거의 대부분 좀 뺏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경쟁은 점점 이제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다른 제품, 이제 맥이나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분기에 판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거든요. 거의 이제 본다고 했을 때도 이 뭐 77억 4천만 달러 또 69, 5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뭐 아이폰, 맥, 또 아이패드 이쪽에서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눈높이는 많이 낮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AI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 서비스 부분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아직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다는 점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실적만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올해 4분기도 그렇고 내년에 상반기 때 실적을 크게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은 많이 부족한 건 그런 사실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매출도
아마 증가는 하겠지만은 매출은 당연히 증가는 하겠죠. 근데 이제 한 자릿수에 대한 증가를 지금 시장에서 예상이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쿡 CEO죠. 쿡 CEO가 좀 얘기를 했어요. 아이폰 16번째 시리즈가 생각보다는 전작보다는 강세를 보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좀 언론 플레이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은 솔직히 아이폰 15번째 판매량이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 16번째 시리즈를 어떻게 보면 15번째 시리즈에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iOS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기능을 정말 좀 탑재를 하면서 매출은 좀 늘었지만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각보다는 약간 좀 실망감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쪽 매출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화권에서 매출 하락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향 매출이 많이 낮아지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정체적으로도 이 자국폰에 대해서 쓰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하웨이나 어떤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중국 쪽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중국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애플과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은 거의 90% 이상이에요. 특히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다른 쪽보다도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블 폰 그리고 프리미엄 폰을 본다고 한다면 이 유럽 시장이 정말 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중국 쪽에서의 기업들이 이 부분을 많이 치고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이 화웨이가 계속해서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난 9월에 이 폴더블 폰을 2번 접는 이제 메이트 X-T를 좀 출시를 했었거든요. 뭐 근데 지금 현재는 X6 같은 오히려 지금 다 두께가 지금 1cm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은 현재 같은 경우에 내놓으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구매 부분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럽향 수요를 공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폴더블 시장의 점유율도 궁금한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약진하고 있을까요? 우선 폴더블 폰은 삼성전자가 시작을 했어요. 네. 개화한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중국 쪽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또 이제 모토로라 같은 미국의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 폰인데 이 저가 폴더블 폰으로 시장은 지금 공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지금 그 삼성전자가 독점하고 있는 어떤 폴더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을 제외하면은 이 전 세계 좀 폴더블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폴더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8%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중국 시장은 저는 이미 좀 중국 기업들한테 다 넘어간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의 Z 폴드 뭐 6 가격만 하더라도 기본 가격이 좀 200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모토로라도 그렇고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중국 쪽 기업들의 우리나라가 이 가격 경쟁력이 항상 밀린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이제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당연히 높겠지만은 저가형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점차 이제 좀 더욱더 낮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 중국의 이 폴더블 기업
그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이 폴더블 폰을 이렇게 좀 싸게 팔고 또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중국 이 기업들이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없는 상황인데 이 시장을 공략하려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이 계속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기술력이 삼성전자가 좀 우위했었고, 그리고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과정을 보면은 우선 이제 폴더블 시장은 이제 점차 양분화가 아니죠, 좀 다변화에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폴더블이 접히는 힌지 부분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애플도 폴더블 시장에 도전한 상황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이 그동안 지배해왔었던 유럽 시장에도 공략을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판도가 많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저는 더욱 더 이제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기업들이 그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는 안 돼요. 이제 폴더폰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우선은 지금 이제 유럽인들의 약간 좀 소비적인 특징이 뭐 우리나라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가격에 좀 민감한 상황이고, 그리고 휴대폰 혹시 폴더블 폰 쓰세요? 아니요, 저는 4년 전에 산 삼성 노트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일반적인 이 그 스마트폰에서 폴더폰을 이게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뭐 앵커도 그렇지만은 익숙한 걸로 계속 지금 사용하는데, 유럽 쪽의 그런 그 국민들의 시각은 좋은 거는 산다라는 그런 시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폰과 이제 플랫폰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태도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프리미엄 폰에 대해서 유럽 쪽 시장을 많이 뭐 중국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도 애플도 마찬가지일 텐데, 유럽 시장을 계속해서 지금 먼저 공략하려는 부분이 바로 이제 프리미엄 폰에 대한 유럽 쪽에서의 어떤 마진이나 매출 부분이 다른 지역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판매를 보는 게 바로 이제 이 뭐 게임 체인저라 볼 수 있겠죠. 시장 판도를 바꾸는 어떤 매크로 지표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 중국 업체들이 이 부분을 많이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 이어서 이 폴더폰은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데,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의 기업들이 서유럽 쪽에서의 진출 부분을 시장 점유율 많이 늘려가고 있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다른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 같은 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 중국 업체죠, 이 오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프리미엄 모델 이 파인드 X 이 8을 좀 출시할 계획이라고 지난주 밝히면서, 지금 이 중국의 기업들은 먼저 신제품을 출시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유럽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좀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있는 게, 이 러시아 쪽에서의 중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이미 철수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을 지금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또 이제 그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어떤 시장 자체를 점유하는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참 유럽 쪽에서의 우리나라 뭐 기업들도 지금 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마케팅 비용도 굉장히 좀 높게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뭐 이제 뭐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하시는데, 이런데 이제 그 경기를 유럽의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항상 이제 광고판에 이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어떤 브랜드가 항상 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유럽 시장 점유율을 아직 중국 기업들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큰 선진국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최소한 지금 두 자릿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이제 두 자릿수 이상 오지 않을까라는 좀 그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재 쓰는 핸드폰에서 폴더블로 바꾸려고 했을 때 그 비용 격차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중국의 저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경쟁적이고 또 위협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OLED 시장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아이폰이 점유율이 더 높아질수록 한국의 OLED가 더욱더 반사익,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이폰의 LG 디스플레이 OLED가 거의 30% 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아이폰 판매량이 더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OLED 기업들 혹은 LG 디스플레이 등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실까요? 아니 근데 이 처음 이제 출시에 대한 계획이 나왔을 때만 그런 수혜를 보는 거지. 반짝. 예, 네. 그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폰 16번째 신제품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OLED 패널 출하량이 지금 약간 조정 영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시리즈는 매년 나오고 있지만은 출시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출시했을 때의 출하량만 뭐 1, 2개월 전에, 2, 3개월 전에 좀 올라가지만 그 이후로는 떨어지는 모습이 항상 나타났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 아이폰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중저가 스마트폰, 오히려 이쪽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OLED 패널에 대한 적용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 삼성 디스플레이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애플 쪽이나 이쪽보다도 이 중화권 쪽에서의 이 OLED 쪽에서의 점유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도 중국 쪽에서의 그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부분이지 다른 어떤 디스플레이 기업들 또 이제 중국 쪽에서의 OLED 기업들 대비해서는 또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관심 있게 쳐다보면 좋을 종목, 관심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이폰,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밸류 체인은 아직까지 투명하게 좀 공개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뭐 어떻게 폴더블 폰은 이제 힌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파이nem텍이나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1차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 전에 기술력 그리고 이 애플과의 고객사에 대한 그 관계를 봤을 때는 덕산 네오룩스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이제 편광 필름을 없애면서 이 소비 전략, 좀 비투과율 높이는 부분이 좀 애플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COE라는 기술인데 이거에 대한 기술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갤럭시 저도 이제 그 삼성전자 갤럭시 쓰고 있지만 이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덕산 네오룩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몇 없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덕산 네오룩스가 어떤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아이폰 대비해서 면적이나 뭐 접힐 수는 있겠지만은 면적이 좀 큰 펼쳤을 때는 모습으로 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덕산 네오룩스의 이 기술력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주가도 많이 연초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 조정을 좀 네.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 거래일 대비 19%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아이폰 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네네. 근데 어제의 약간 이제 OLED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좀 많이 좀 보였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덕산 네오룩스의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오히려 지금 상승 탄력을 이용해서 매수 관점 들어가는 게 또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덕산 네오룩스 목표 주가를 낮추더라도 4만 원까지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과 애플, 샤오미 이 3파전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덕산 네오록스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다음 동맹국과 개별 면제를 협상할 것을 권장했는데요. 이 계획은 현재 유입되는 자금을 충전소 건설로 전환하고 전기차를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배터리와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주요 광물인 흑연, 리튬, 히토류 등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필수 광물의 채굴과 정제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또한 트럼프 인수위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해왔던 소비자 EV 구매에 대한 $7,500 세액 공제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은 제너럴 모터스와 현대를 포함한 많은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가 최근 미국 시장에 더 많은 전기차를 출시하는 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테슬라의 판매에도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을 잃으면 테슬라보다 경쟁 업체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소비 지출이 약화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매수를 멈추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원유의 선물 가격은 월요일에 몇 주 만에 최고 수준에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로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과 미국과 유럽의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중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무역 관세에 직면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펙 플러스가 4월까지 감산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더 영향을 받았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두고 달러가 다른 주요 통화 대비 3주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이 원유 가격에 추가적인 압박을 불러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19일에 발표될 미국 원유 재고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향후 4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44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16일 미국 CNBC 방송은 손 회장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에 방문해 투자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손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공동 발표에서 인공지능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했는데요. 오픈 AI의 챗 GPT에 대한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이미 공개한 투자 내용도 전체 투자 규모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손 회장이 발표하는 투자 계획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앞선 트럼프 1기 때인 2016년에도
500억 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죠. 손 회장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의 자신감을 높여줬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트럼프 역시 손 회장이 선거 이후 미국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월요일에 2025년 반도체 전망을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에게 6개의 반도체 칩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은행은 2025년 반도체 산업 매출이 15% 증가해 7,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2025년에는 메모리 매출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메모리를 제외한 핵심 반도체는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미국의 클라우드 고객이 주도하는 AI 투자와 엔비디아의 블랙웰 배포가 AI 반도체 시장의 모멘텀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하고,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 회복을 전제로 했을 때 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라 자동차, 산업용 칩 제조 업체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온세미컨덕터,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과 같은 기업을 추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지역에 정체불명의 드론 목격이 지속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한 가운데 현지 시간 16일 미국 드론 제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미국 드론 제조업체인 레드캣의 주가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의 협력 소식과 함께 전거래일 대비 30%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드론 제조 방산 업체들의 주가도 이날 장중에 5에서 7%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동부 지역의 정체불명 드론 출몰 신고로 시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드론 제조업계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앞서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달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 관계 당국은 최근 급증한 드론 목격 신고가 합법적인 드론 비행이거나 항공기를 오인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보고된 수치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왔을 것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이라며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쟁 종식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대선 승리 이후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등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브로드컴 급등에도 금리 부담, 미증시 부합권 마감, LS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현지 시간 13일 처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브로드컴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24.43% 폭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가총액은 1조 64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총 순위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8위로 단숨에 뛰어 올랐습니다. 주가는 이날 228달러 선까지 오르며 230달러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계, 개발하는 브로드컴은 전날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을 시장 예상치에 살짝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웃돌았고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1년간 생성형 AI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AI 관련 매출이 220%나 증가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또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AI 칩을 개발 중이라며 향후 3년간 AI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월가는 브로드컴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잡았고요.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이날 실적 발표 전까지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4분기 실적은 꽤 준수했다며 경영진의 AI 비전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브로드컴의 목표 주가를 기존 195달러에서 25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슬리 분석가들은 4분기 실적은 낮은 기대치보다는 좋았다라며 브로드컴이 향후 2, 3년간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개발 중인 AI 칩을 TSMC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날 TSMC 주가도 4.98% 뛰어 올랐습니다. 반면 엔비디아 주가는 2%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새벽에도 낙폭을 보였습니다. 시총 2위 엔비디아의 몸집은 3조 3,340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3위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중 역전을 당하는 등 2위 자리도 위태롭게 됐는데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주가 급등 훈풍에 16일 국내 반도체 대장주도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브로드컴은 실적 호조를 앞세워 급등을 했고요. 장 초반 반도체와 나스닥을 중심으로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압박이 이어지자 다우와 S&P 500은 매물 출회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PPI에 이어 수입 물가까지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브로드컴의 AI 부문 호실적의 IT 섹터와 반도체 업종이 증시를 주도했으나 엔비디아와 AMD 등 일부 종목들은 장중 매출이 출회하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테슬라를 제외한 M7 종목 대부분이 장중 금리와 밸류 부담을 느끼면서 하락 전환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도 테슬라는 상승했었고 M7 종목 역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인수위가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 폐기를 원한다는 로이터의 보도에 자율주행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최선호주로도 꼽히고 있죠. 미 국채 금리는 2년물은 4.23%, 10년물은 4.4%로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상 12월 25bp 인하 확률은 96%, 오늘 새벽에는 거의 99%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확실시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확률상 2025년도에는 2회 인하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유가는 WTI 기준으로 1.8% 상승하면서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규모 공급을 가했다는 소식에 반영한 모습인데요. 수입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도 반영된 부분입니다. 캐플란 전 총재 정부는 지출 경계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11월 미국 수입 물가를 발표했는데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1% MOM 기준으로 상승하면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비연료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동일 수준을 유지했으나 연료 수입 물가가 1% 정도 상승하고 그중 천연가스 가격이 47.4% 상승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 위원들은 12월 FOMC까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주말간 전 댈러스 연은 총재인 캐플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캐플란 전 총재는 현 정부의 지출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요 지출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할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석가들은 내년도에 금리 인하 속도가 더욱더 더뎌질 것이다. 혹은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 역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이벤트 12월 FOMC 연내 마지막 이벤트가 금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권가는 이번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4.75에서 4.5%로 25bp 인하할 것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인하 속도 조정을 다시 한번 언급했으며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본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향후 경로에 대한 정보는 부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성장과 물가 전망의 상향 여부고요. 장기 중립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성장과 물가 전망까지 상향된다면 인하 속도 조절론 부각에 따라 매파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오늘 내일 FOMC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0일에는 PC가 나오죠.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